구상관 선생님은 고신의대를 졸업하시고 창원 한마음병원 신장내과 교수로 계시다가 큰 뜻을 품고 생명선 의원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아마 생명선 의원에서 하고 계시는 엔도바스큘러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영석 교수님처럼 짧고 굵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말이 많은 남자라서 아마 저랑 같이 일하셨던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실 모든 주제들이 짧은 질의응답 포함 30분에 끝나기 어려운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애들인데요. 예, 6살, 1살 때입니다. 근데 이제는 11살이 되고 이제 6살이 되었는데 저는 투석 혈관을 만들고 키우는 거를 애를 낳고 기르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애가 태어나는 것처럼 동맥과 정맥이 만나서 수술을 하고 투석 혈관이 생기죠. 근데 낳는 거는 낳는 건데 어떻게 기를 것이냐, 우리의 제일 고민이고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육아가 정말 어려운데요. 근데 육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션트를 잘 키우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죠. 기본적으로 션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생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고압의 유체인 동맥혈을 저압의 정맥으로 흘려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어 스트레스가 걸리고 와류가 생기고 그리고 탄력이 다르기 때문에 엘라스틱 미스매치가 생기고 투석 환자 자체도 만성염증과 요독 수치가 높고 1년에 300번 넘게 혈관을 찔러야만 합니다. 그 굵은 바늘로. 그래서 쭉 잘 자라주고 적당한 선까지 잘 자라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쉽지 않죠. 한 번씩 뭔가 문제가 생기고 문제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게 3달 이상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바람인데 참 예전에는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공감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너무 젊은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대할 때 좀 적당히 긴장이 풀리겠다 싶은 때가 되면은 좀 트집을 잡고 흠을 잡아서 혼을 내시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아주 심각해지겠죠. 투석 혈관도 마찬가지로 애를 키운다고 치면은 애를 흠 잡아서 혼내려고 하면은 흠이 없는 애는 없거든요. 투석 혈관도 혈관 청소라는 미명하에 예전에 주기적으로 이제 혈관들을 자꾸 손을 보고 조금씩 계속 손을 보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혈관도 흠을 잡으려면 흠이 없는 혈관은 없지만 이것이 실제로 교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계속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들을 혼을 내고 체벌을 하는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 할지언정 애는 때리다 보면은 자꾸 맷집이 세지고 반항심도 심해지고 더 많이 때리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투석 혈관을 치료하는 것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혈관에 손상을 주는 행위이고 그러다 보면은 혈관 안에 내막이 더 자라 들어오게 되고 더 자주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병을 만들어서 병을 치료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아래쪽 부분을 좀 보시면 이제 풍선이 쭉 부풀어 오르는데 허리처럼 잘록한 부분이 생기다가 탕 하고 펴집니다. 이때가 이제 내막에 인터널 엘라스틱 라미나가 찢어지게 되는데 이런 정도의 변형이 있어야만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형이 생기면은 이제 중막에서 혈관을 자라게 하는 인자들이 생겨나면서 더 혈관들을 좁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좁은 자리들을 이제 풍선 확장술을 하고 나면은 요대로 매끈하게 넓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사진을 찍어봤을 때는 협착이 해결되고 혈관도 넓어진 것처럼 보이고 역류도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혈관 자체는 좀 너덜너덜하게 찢어지면서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협착이 있는 부분을 이제 병리 조직을 얻어 보면은 이제 내막이 이 정도 두께가 있고 미디아, 어드벤티샤가 다 있는데 요 좁은 부위들이 반복적으로 PTA를 하다 보면은 내강은 요 정도만 남게 되고 인티마가 두꺼워지면서 미디아 어드벤티샤 구조들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K도키 진료 지침은 이제 우리
제한중재신장학 연구회 혹은 KSN 홈페이지에 한글로 다 번역을 이제 해두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많은 공부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온건하게 쓰여진 가이드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한 두세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임상 지표가 동반되지 않은 협착이 있는 자가혈관 동정맥류와 인조혈관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좋게 하겠다고 이제 흠잡아서 애를 혼내지 말라는 것이죠. 뭔가 문제, 아까 임상적 지표, 클리니컬 인디케이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투석을 할 때나 아니면 신체 검사에서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애를 혼내는 거는 애의 잘못을 흠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교정해야 돼. 투석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하는 치료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인디케이터들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아까 이영석 교수님께서도 보여주셨지만 한쪽이 붓고 뭐 엇박이 어렵고 아니면 암 엘리베이션 테스트는 팔을 이렇게 쭉 들어 올렸을 때 심장 위로 들어 올렸을 때 어느 정도 혈관이 부드럽게 까부러지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은 나가는 길이 좁아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청진했을 때 하이피치 사운드가 들린다든지 이제 정맥부가 과도하게 힘이 빠지고 하는 것들은 인플로우의 문제들을 이제 시사하는 소견들이죠. 투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생기지만 보통은 천자곤란은 이제 인플로우의 문제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 혈전을 흡인되는 경우에는 이제 둘 다 문제지만 실제로 나가는 길이 좁은 경우에는 동맥류에서 터뷸런스가 생기면서 혈전들이 벽제 혈전들이 생기게 됩니다. 목표 혈류량을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은 이제 AP가 딸린다 이렇게 표현을 동맥압이 딸린다고 하는 것들은 보통 들어오는 길의 문제, 나가는 길에서 정맥압이 상승한다는 건 나가는 길의 문제인 경우들이 있고 지혈 지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나가는 길의 문제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얘가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것들이 좋아졌는지를 반드시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 사랑과 관심이 육아의 근원이라면 역시 투석 혈관 역시도 자주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보면서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고 이것들이 손을 대야 될 부분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직접 투석을 하는 센터에서 투석 혈관을 직접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는 저희 같은 곳에 의뢰를 주시게 되는데 결국 실제로 뭐가 문제인가는 환자 옆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제일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만 실제로 투석실에서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천자를 하고 사용을 하시지만은 투석 혈관에 대해서 직접적인 치료를 하시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직접적인 치료를 하지만 환자가 투석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기 어렵죠. 서로 눈이 되고 발이 되어서 제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진료를 할 때 투석을 쭉 하다 혈관을 쓰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초음파나 신체 검사를 통해서 그 어떤 형태인지를 파악하고 이것이 문제가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하고 실제 시술을 하고 그게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석실 선생님들께서 제일 잘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 커뮤니케이션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어떻게 시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가볍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분이 오시면은 일단 저희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던가 이런 걸 여쭤보고 저희도 피지컬을 하고 초음파로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혈전이 나왔습니다 하는 경우에 투석 혈관이 천자되지 않고 이제 혈관 주변에서 이렇게 바늘을 쭉 당겼을 때는 꼭 혈전처럼 빨려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침륜 손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시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환자 피지컬이나 이런 것들에서 치료 전후를 비교하기 위한 베이스라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환자가 혈전증으로 왔는데 하이퍼칼레미아가 굉장히 심해서 환자가 지금 브라디카디아가 막 있고 당장 숨이 넘어가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미리 체크해야 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혈류량이 많은 사람에서는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할 들어온 자리에 좁은 것들을 치료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과잉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잉한 것들을 줄여줄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소독을 하는 장면인데 저희는 클로로헥시딘으로 이제 소독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환자를 소독포로 다 덮습니다. 덮을 때 이제 환자들 얼굴을 직접 덮거나 하면 굉장히 갑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는 아크릴로 해서 이제 이런 얼굴을 좀 띄워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요. 초음파와 환자 시술하는 모니터와 그리고 실제로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술을 할 때 저희가 쓰는 약들이 있는데, 일단은 좁아지는 자리들에 대해서는 리도카인을 잘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시술이 잘 되는 것은 이제 알맹이지만 포장지가 예뻐야 기분이 좋은 것처럼 시술 잘 됐어도 환자분이 아프고 화가 나서 가시는 것들을, 화가 나서 가셔도 사실 저에게 뭐라 하진 않죠. 투석실에 가서 불만을 표시하시니까 그런 문제를 좀 덜하게 해드리려고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시술 전에 세파졸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한번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러지 리액션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페니라민이나, 그리고 예전에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심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덱사메타손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통제로는 펜타닐이나 케토롤락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통증 조절은 좀 적극적으로 해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특히 환자가 너무 불안이 심하다든지 시술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경우에는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을 소량을 사용을 해서 기왕이면 좀 덜 힘들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하는 동안에는 풍선을 확장하거나 할 때 흐름을 막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동안에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헤파린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비강으로 산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를 쓰는데요. 보통 조영제를 이제 사용하는, 보통은 이제 복부나 이제 안지오시티 같은 거를 촬영을 하게 되면은 50ml에서 한 100ml, 많이는 150ml까지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시술을 할 때 50ml를 이제 물과 섞어 가지고 보통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투석 전이라거나 조영제를 최소화해서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5ml, 실제 조영제로 치자면 5ml 정도만으로도 이제 잘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조영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보통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조영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부작용이 적은 이디옥사놀이라고 해서 비지파큐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은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좀 계열이 다른 울트라비스트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저번에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들을 병원 쪽에 다시 피드백을 주시면은 다음 시술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영제 과민 반응은 예측이 보통 불가한데 즉시형과 있고 지연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연형이고 1시간 이후부터 열흘 사이에 보통 나타나니까 투석실에 돌아가셔서 보통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시게 되죠. 자연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볼 수 있고요. 즉시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도 스테로이드지만 에피네프린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환자가 갑자기 얼굴이 붓고 숨이 차고 하는 경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치료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의미 있는 협착이란 무엇이냐? 이제 애가 흠을 잡아서 혼을 낼 게 아니라면은 뭐가 실제로 큰 잘못이고 뭐가 이거는 눈 감고 넘어가도 될 잘못이냐 하는 것인데, KDO키 가이드라인에서는 50% 이상의 협착에다가 실제로 클리니컬하고 피지올로지컬한 문제가 있는 경우 동반되어 있어야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입부 쪽이 좁은데 혈류량도 정상이고 괜찮은 환자에서 자꾸 인터벤션을 한다는 것들이 오히려 환자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중심정맥의 경우도 그렇고, 이 내용은 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크게 무관한 해부학적 협착 단독으로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그 외에도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 좁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심정맥을 말씀을 드렸는데 치료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게 항상 고민인 거죠. 무증상 환자들에서, 투석 환자에서 중심정맥이 좁은 사람들을 치료를 쭉 해보았는데, 치료한 사람, 지켜본 사람을
보았더니 지켜본 사람들은 한 40, 뭐 반반반 해가지고 변화가 없었던 사람, 오히려 좋아진 사람, 좀 진행한 사람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치료를 한 쪽에서는 오히려 진행한 게 90%, 좋아진 케이스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증상이 없으면 건드리지 말라. 우리가 보면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좁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 자리는 이제 갈비뼈 1번과 쇄골 사이에 끼이는 구조인데 여기 좁네요 하고 환자의 다른 문제가 없는데 스텐트를 깔기 시작하면 풍선을 치고 자꾸 좁아지니까 스텐트를 깔고 하다 보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스텐트를 자꾸 쌓아가는데 환자는 팔은 자꾸 붓고 병원에 안 오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됩니다. 이거 수술적으로 교정을 할 수가 거의 없거든요. 갈비뼈를 내지는 복장뼈를 다 열고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가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좁은 분들 중에서 팔이 부어서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함을 설명을 드리고 스텐트를 삽입을 합니다. 예전에는 여기에서 버티는 스텐트들이 조금 더 좋은 스텐트들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좀 힘 있는 스텐트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아까 의미 있는 협착이라는 것들을 보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실제로 직경이 좁아진 것들 그리고 좁은 자리를 지나가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외에도 정말 2mm 정도로 이제 좁게 좁아져 있다든지 흐름이 줄어든다든지 이전과 비교해서 이제 자기혈관이나 인조혈관 같은 경우에 이제 폐색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술을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한다면은 이제 4에서 6주 정도 있다가 다시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멀리서는 진주, 사천, 남해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루 전에 오셔가지고 기다렸다 오시는 진료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개인 사정에 맞추어가지고 환자 개별화를 해서 치료를 하고 대신에 오시는 간격들을 이전보다 한두 달 정도 더 여유 있게 모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흐름이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이 이제 3mm 정도로 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흐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로 병이 그 자리가 의미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투석 혈관 혈류량을 유지하는 것들이 좁은 자리들이 같은 직경으로 좁아져 있다고 하더라도 흐름이 적당해야 환자에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인 혈류량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어떤 협착이 있는지를 볼 때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ABP라고 해가지고 동맥 자체에서 이제 모니터링 기기를 달아가지고 혈압을 반복적으로 계속 온타임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것처럼 이제 카디오에서도 코로나리의 협착 부분의 전후로 해가지고 압력 차이를 보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환자의 협착 부위들 이쪽에서 이제 혈전이 있어가지고 피가 잘 넘어가지 않는 분이고 세팔릭 아치에도 협착이 좀 의심이 되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디에서 압력 차가 생기는지를 자리마다 비너스 프레셔를 측정을 해가지고 요 두 곳 사이에는 압력 차가 없고 이 두 곳 사이에서 압력 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치료를 어디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가짜 협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는 실제로 혈관 사이에 맨 처음에 사진을 찍었을 때는 요 위에 있는 혈관들은 좁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를 치료를 하고 났더니 위쪽 혈관들이 이제 여기를 치료하고 났더니 위에 있는 혈관들이 좁아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혈관에 쥐가 났다, 스페즘이다라고 경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심정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에올타에 눌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자리들은 따로 치료를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좀 약간 살집이 크고 근육이 많은 분들은 팔을 딱 붙이면은 겨드랑이 쪽이 눌리면서 혈관이 좁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팔을 벌리면은 실제로는 좁지 않은 같은 사람의 사진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치료를 할 때 보면은 이제 풍선이나 스텐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 20기압 정도까지 올라가는 일반 풍선, 초고압 이제 30대에서 40대까지 올라가는 초고압 풍선, 그리고 혈관의 굉장히 좁은 자리들을 이제 예쁘게 찢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옆에 블레이드가 달려 있는 커팅 벌룬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직 투석 혈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기는 이제 보험 기준이 보험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약물을 방출해 가지고 신생 내막이 자라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풍선들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이제 아까 전에 허리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짤록하게 좁은 자리들을 이렇게 펼쳐내고 해야만 이제 일반적으로 스트레칭 살짝 펴지는 정도, 당겨지는 정도에서만 했을 때는 다시 금방 좁아지고 개통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착 펴고 해야 되고, 이렇게 심하게 좁은 자리 같은 경우를 펼쳤을 때 다른 합병증들, 혈관이 찢어진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가 또 필요합니다. 이제 재발성 협착 이런 분들로 자꾸 병원을 모시게 되는데, 어쨌든 대부분 재발을 하더라도 보통은 잘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잦은 간격으로 재발할 때는 이제 특수한 스텐트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술로 교정이 필요한데, 이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환자마다 적합한 상황을 고려를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3달에 2번, 그러니까 치료하고 가시는데 3개월이 안 됐는데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뭔가 이전의 치료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다시 평가를 하고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면은 수술적 교정을 반드시 고려를 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텐트인데요. 스텐트는 일반적으로 이런 찰망, 베어메탈 스텐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건 스텐트 그라프트 내지는 커버드 스텐트라고 해서 인조 혈관에 사용되는 재질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 스텐트이고 비용도 비싸서 보험 기준도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시술했던 영상을 보여드리면 BC AVF에서 아치 쪽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전형적인 환자분입니다. 이런 분들에서 저희가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혈관들을 쭉 이렇게, 저는 환자분들한테 고무줄 바지가 되게 좁아져 있을 때 고무줄 바지를 훅 잡아당기면 좀 느슨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여유 있게 해드리는 그런 시술이라고 풍선 확장술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를 훅 잡아당기는데 고무줄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제 금방 다시 벌릴 때는 벌려지지만 금방 다시 좁아진다거나, 아니면은 고무줄이 너무 오래되고 약해가지고 당겼는데 터져버리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텐트나 커버 스텐트가 필요한데,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혈관이 매끈하게 넓어진 것이 아니고 중간에 보면 혈관벽이 약간 너덜너덜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 팔을 이렇게 진찰을 해보면은 여전히 박동성을 보이고 이제 혈관이 부드럽게 지나가지 않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텐트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요 안에 스텐트가 접혀져서 들어 있는데, 스텐트를 쭉 겉에 있는 막을 싹 벗겨내면은 자연스럽게 스텐트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보시면은 스텐트를 쭉 이렇게 벗겨내게 되고요. 벗겨내고 나면은 매끈하고 예쁘게 혈관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스텐트를 넣으면 끝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정상적으로도 스텐트, 특히 베어메탈 스텐트를 넣었을 때는 안쪽으로 이렇게 살들이 자라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쁘게 차 들어오면은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차 있는 경우에는 일부러 이런 구조들을 깨트리지 않고 요대로 예쁘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특히 원래 혈관이 나쁜 분들일수록 안에 내막이 자라 들어가는 모양도 굉장히 흉악한데, 좁고 안쪽으로 이렇게 짤록하게 좁고 좁으면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스텐트 가장자리를 꼭 캔디를 싸고 있는 이제 포장지처럼 짤록짤록하게 엣지 스테노시스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 요런 인스턴트 리스테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스텐트, 커버가 되어 있는 스텐트가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요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가장자리에 생기는 문제들은 해결할 수는 없죠. 그 외에도 스텐트가 잘 깨집니다. 특히 외력을 받는 부분, 관절 부분 이런 데 했을 때는 움직임이 있는 자리들은 스텐트가 자기 구조가 깨져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쇄골과 갈비뼈 사이에 끼이는 이 구조에서는 특히 더 잘 깨집니다. 그래서 중심정맥에 협착이 있는 환자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이 환자는 팔 부종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혈관들이 중심정맥의 V토스, 이제 소라시아 아울렛에 좁아진 부분들이 있는 환자에서
이 환자에서는 요 자리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혈류량을 측정해 보니까 1600 정도의 혈류량이 분당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거를 오히려 들어오는 길을 좁혀 가지고 한 800 정도로 맞춰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혈관이 더 문제가 생기지 않고 더 잘 쓸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지혈 부분입니다. 지혈을 할 때는 보통 저희가 피스톨로그램을 한 분들은 다 매뉴얼로 지혈을 하고 보내드리려고 하고, 이제 좀 팔로우를 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 아직 투석 전이거나 한 분들은 가능하면은 병원을 다시 오실 필요 없도록 매뉴얼 컴프레셔너로 지혈을 하고, 지혈용 밴드들이 있습니다. 키토산을 함유한 패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걸 붙였을 때는 당장은 깨끗하게 지혈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특히 이런 테이프 붙었던 텐션 있게 붙었던 자리들이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 병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주로 쓰는 방법들은 이제 펄스 스트링 수처라고 해가지고 복주머니를 이제 중간에 이렇게 조으듯이 구멍을 낸 부분 주변의 혈관들을 쪼아가지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좀 더 실밥이 남아 있는 경우엔 그 자리에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더 실밥 제거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런 관 같은 것들 하나 끼워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걸 끼워가지고 한 바퀴 정도 이렇게 한두 바퀴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보내드리는데, 요 푸실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한두 바퀴 푸시고 싹 빼면 빠지거든요. 이제 그 자리 여유 있는 공간에다가 가위 같은 것들로 좀 쉽게 끊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안하시니까 봉합사를 일주일씩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그러실 필요 없고,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피부 괴사나 감염의 위험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투석 시에는 꼭 제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인 스파즘인데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보통은 수분의 소실이 되는데, 저희가 그 상황에서 봤을 때 혈류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이제 약을 쓰거나 헤파린 같은 것들로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챙기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혈관이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굉장히 심하게 잘로간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풍선 확장을 하고 나면 옆에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혈관 벽이 일어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혈관을 가만히 누르듯이 낮은 압력으로 풍선을 쭉 대가지고 안정을 시켜 보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을 들여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스텐트로 잘 눌러주지 않으면 혈관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혈관이 터지는 것들이 제일 무서운 경우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는데, 혈관 자체가 심하게 찢어지면서 이제 환자가 굉장히 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얇고 소프티슈 연조직이 너무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밑으로 피를 순식간에 엄청나게 흘리면서 어레스트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따로 연락을 드리고 수혈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중심정맥의 치료는 치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치료를 했을 때 말초는 치료를 하면 반응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재발을 하는 경우들이, 특히 탄성 반동, 금방 다시 좁아지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금방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스텐트를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투석 환자들에서는 큰 풍선을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는 하는데, 이제 중심정맥이 파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순식간에 환자가 어레스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운 듯이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좀 안전한 시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환자에서도 차가 많이 들어오면 사고가 더 많이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투석 혈관의 혈류량이 과잉한 경우에는 팔도 더 많이 붓고 문제가 자주 생기기 때문에 줄일 만한 여지가 있는지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페리페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보통 반응이 좋은 편이고요. 제일 문제가 잘 생기는 것들이 이제 세팔리가치, 그리고 인조혈관에서 인조혈관 정맥문합부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마다 특히 세팔리가치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하더라도 이제 반응이 나쁜 편이라서 요거는 수술적으로 교정을 하거나, 이제 인조혈관 문합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특수 스텐트가 보험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가능한 좋은 수들을 고려를 하고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말이 많은 남자는 좀 곤란한데요. 예. 이제 혈전증에 대해서 마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왼손과 오른손인데, 자기 혈관은 이렇게 통통하다가 이제 위로 들어올리거나 싹 문지르고 나면 혈관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혈관은 이렇게 신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신축성이 있게 혈압 같은 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피를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는데, 이제 인조혈관 같은 경우에 그런 탄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피가 시원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러면은 혈전이 생기고 환자분들한테 선지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자가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긴 것들을 보면 이제 넘어가는 길이 좁으면은 이런 데서 와류가 생기면서 넘실넘실 거리는 동안에 찌꺼기들이 천천히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나이테처럼 단단한 찌꺼기들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서 흐름이 아예 막히게 되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이제 갓 생긴 찌꺼기들이 혼재돼서 혈전증이 생깁니다. 보시면 이게 벽제 혈전이라고 해가지고 혈관 벽에다가 이렇게 벽에 차곡차곡 생기는 찌꺼기들인데, 흐름들이 이렇게 넘실넘실하게 움직이면서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게 되면 이런 혈전들이 생깁니다. 근데 인조혈관은 좀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균일한 이런 찌꺼기들이 생기게 되고, 갑작스럽게 막히는 대신에 갑자기 막혀서 이제 프레시한 혈전들이 차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비교적 뚫는 것들이 좀 수월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가혈관에서는 혈전증에 앞서서 뭔가 이상이 선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펌하고 오거나이즈된 스롬부스가 생기고, 일단은 혈관이 막히는 것은 피해야 되는데, 혈전증이 발생을 하면 혈관 벽 자체가 기능적인 악화가 조장되게 됩니다. 인조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작스럽게 혈압 저하 등에서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투석 잘 하고 나서 집에 가다가 혈관이 막힌다든지, 투석하고 나서 지혈하고 있는데 스릴이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혈전을 제거한 후에도 환자의 건체중, 그리고 제수량, 혈압 상태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서, 이제 저희들이 반드시 피지컬을 해가지고 말초 부종이 없는 분이다 이러면은, 이미 사실 간호쌤들이 제일 싫은 환자분들은 응급으로 숨차서 오는 환자분들이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 약간은 몸무게를 조금은 여유를 두고 다시 부기하는 걸 보고 조금씩 줄여가는 것들이 환자의 잦은 폐색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가혈관이신데, 혈관들이 혈전으로 인해서 피가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풍선으로 좁은 자리들을 넓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포가티 벌룬이라고 하는 부드러운 풍선으로 싹 훑어내면서 찌꺼기들을 그 자리에서 떨어뜨려내고, 그리고 이런 굵은 빨대 같은 카테터를 가지고 찌꺼기들을 직접 흡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쭉 갈아내는, 벽에 붙어 있는 애들을 훑어내는 그런 디바이스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은 비싸기 때문에 거의 환자 부담을 늘려드리지 않기 위해서 어지간하면은 이런 비싼 장비들을 안 쓰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걸쳐서 이제 혈관들이 깨끗하게 잘 여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투석 혈관의 중재 시술은 단순한 해부학적 협착을 해결을 하는 것들이 목표가 아닙니다. 실제로 원활한 투석을 하기 위한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착의 해결은 풍선 확장과 스텐트 삽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잠재적인 부작용과 합병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가혈관과 인조혈관은 혈전증이 발생하는 양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환자를 진료하는 방침들에서도 특히 건체중 조절이라든지 혈압약 같은 것들을 개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같이 일을 하는 동료로서 투석실 의료진과 이제 투석혈관 전문 의료진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니까, 언제든지 저희 병원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저희 병원으로 연락 주시면은 같이 고민을 하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